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노동 현장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제도죠. 바로 교섭 대표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회사에 노조가 여러 개 있을 때, 이거 누가 대표로 나서서 교섭을 해야 하나, 또 얼마나 그 지위가 유지되나, 이런 거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20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이랑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같은 걸 좀 보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번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또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노조가 각자 막 교섭하자고 하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좀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교섭 창구를 하나로 딱 단일화해서 효율성을 높여보자. 뭐 이런 취지로 도입된 제도예요. 효율성.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나로 힘을 몰아줬을 때 상대적으로 좀 작은 노조들 있잖아요. 네, 소수노조요. 네. 그런 소수 노조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 효율성이랑 공정성,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거냐. 이게 이 제도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권한이 뭔지, 또 그에 따르는 책임, 특히 아주 중요한 공정대표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정대표 의무. 네,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걸음부터 한번 떼보죠. 여러 노조가 있을 때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정해진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법조항을 뭐 일일이 다 읊는 것보다는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요. 네, 그게 좋죠. 한 사업장에 노조가 둘 이상이다? 그러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어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고 부르는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네, 이 절차를 통해서 대표 노조 하나를 딱 정하는 겁니다. 이 대표로 뽑힌 노조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 그게 뭐냐면요. 네. 교섭을 요구했던 모든 노조, 그리고 그 조합원들 전체를 대신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요. 그 결과로 단체 협약까지 딱 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모든 노조와 조합원 전체를 대신해서요. 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노조가 이제 각자 나서는 게 아니고요. 이 대표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놓고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야, 정말 막중한 역할인데요. 근데 한번 이렇게 대표가 되면 그 지위가 뭐 영원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임기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구적인 거 절대 아니고요. 법에서 딱 지위 유지 기간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지위 유지 기간? 네, 보통은 교섭 대표로 딱 결정되고 나서 사용자와 첫 번째 단체 협약을 잘 체결했다. 그러면 그 협약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2년 동안 그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2년이군요. 네, 생각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네요. 그렇죠. 이게 뭐랄까, 노사관계의 안정성? 이런 걸 좀 생각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자주 대표가 바뀌면 교섭 자체가 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좀 더 자세히 보면 만약 처음 맺은 단협 유효 기간이 딱 2년짜리다. 그러면 그 만료일까지고요. 만약에 2년보다 좀 짧다. 그러면 협약 효력 발생일부터 따져서 딱 2년 되는 날까지 지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혹시 대표로 뽑히긴 했는데 이게 뭐 1년이 넘도록 회사랑 합의가 안 돼서 단체 협약을 못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요. 교섭 대표로 결정되고 나서 1년이 넘도록 단협 체결을 못했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그냥 어느 노조든 상관없이 다시 사용자한테 교섭합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1년 넘으면 다시 리셋이군요. 그렇죠.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거죠. 마냥 시간만 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흥미롭네요.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가끔 보면 임금협약이랑 단체협약을 같은 날 이렇게 딱 맺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임금협약은 1년짜리고 단체협약은 2년짜리일 수도 있고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 2년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관련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유효기간이 다른 협약을 여러 개 동시에 맺었다.
그러면 그중에서 효력 발생일이 가장 빠른 협약을 기준으로 2년의 지위 유지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 제일 빠른 거 기준이요? 네. 예를 들어서 임금협약 효력 발생일이랑 단체협약 효력 발생일이 같다. 그러면 뭐 둘 다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빠른 날짜로부터 2년을 센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정 노조가 너무 오랫동안 대표 주의를 갖는 걸 좀 막으려는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2년의 지위 유지 기간이 끝났다고 해보죠. 근데 아직 다음 대표 노조가 안 정해진 약간 좀 애매한 상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기존 대표 노조는 이제 아무 권한이 없는 건가요? 그냥 끝?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법 시행령을 보면요. 지위 유지 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로운 교섭 대표가 결정될 때까지는요. 기존 대표 노조가 이미 맺어놓은 단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아, 기존 단협 이행 관련해서는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존 단협에 따라서 무슨 복지 혜택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걸 관리하는 역할은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새로운 단체 교섭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다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 단일화 절차는 그럼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현재 맺은 단협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의 지위 유지 기간 동안 아예 단협을 못 맺었다. 그러면 그 기간 만료일 바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지침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표가 되면 2년 동안은 지위가 보장된다 이 말씀이신데 그 사이에 뭐 회사 내부 사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 노조보다 다른 노조 조합원 수가 훨씬 많아졌다. 이런 경우엔 중간에 대표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요. 그 2년이라는 지위 유지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 수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교섭 대표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 조합원 수가 변해도요? 네,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기간 중에 새로운 노조가 딱 생겼다 하더라도 그 신생 노조가 독자적으로 사용자한테 우리랑 교섭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어요. 다음번 단일화 절차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와, 상당히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네요. 그럼 만약에 노조 자체가 좀 형태를 바꾸는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원래 회사별 노조였는데 더 큰 산별 노조의 지부 형태로 이렇게 조직 형태를 바꾼다거나 하는 경우요. 이때도 대표 지위는 그대로 가나요? 네,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 노조가 법적인 절차를 잘 따라서 조직 형태로 바꿨더라도 그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뭐랄까요? 실체의 동일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체의 동일성? 네, 그게 유지된다면 기존 노조가 가졌던 교섭대표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이나 뭐 간판이 바뀌었어도 본질적으로 같은 노조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지위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아하, 꼼수로 대표 지위를 피하거나 그러는 걸 막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취지죠. 근데 만약에요, 여러 노조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교섭대표 지위를 얻었는데 그중에 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전부 다 탈퇴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대표였는데 한쪽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네, 그런 경우라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했던 노조 중에 하나가 조합원 전원 탈퇴로 사실상 없어졌다. 그러면 그 노조는 더 이상 교섭대표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되고요. 남아있는 노조들만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더 극단적으로 가서 만약 단독으로 교섭대표였던 노조의 조합원 모두가 탈퇴해서 그냥 노조가 텅 비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노조는 교섭대표 지위를 잃게 되겠죠.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교섭대표 노조의 권한이 정말 막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근로자를 대신해서 교섭하고 또 2년 동안 지위도 보장받고 이러면 혹시 대표 노조가 좀 자기들 입맛대로만 교섭을 한다거나 다른 작은 노조들을 좀 소외 시킬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뭔가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공정대표 의무라는 개념이에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공정대표 의무. 네, 이게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의무가 교섭대표 노조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함께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아, 사용자도요? 네, 법에서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 모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다른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금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네요. 그럼 만약에 이거 차별이다라고 느끼는 노조가 있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요. 피해를 입은 노조나 조합원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거 시정해 주세요 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네요. 기간이 있군요. 네, 중요합니다. 만약 단체 협약 내용 자체가 문제라면 그 협약이 체결된 날 이 기준이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기 어려우니까 좀 주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해서 정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하고요. 만약 차별이 맞다 이렇게 인정되면 사용자나 교섭대표 노조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된 판정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노조 활동하려면 사무실이 꼭 필요한데 이런 거 제공하는 문제에서 차별이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요? 아주 좋은 예시네요. 마침 2020년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중앙2020 공정 5.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땠나요? 이 사건에서 회사가요. 조합원이 한 200명이 넘는 교섭대표 노조한테는 한 11평 정도 되는 꽤 넓은 사무실을 제공했어요. 근데 조합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 소수 노조한테는 우리 회사 공간 부족해요. 이런 이유를 대면서 사무실을 전혀 안 준 거예요. 전혀 안 줬다고요? 네. 이 소수 노조는 계속 사무실 달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을 했고요. 노동위원회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글쎄요. 차별이라고 봤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명백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단순히 공간이 부족하다,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이유만으로 소수 노조에게 최소한의 활동 공간조차 아예 제공하지 않는 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의 공간은 있어야 할 텐데.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교섭대표 노조에게도 이런 차별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점이에요. 대표 노조도 책임이 있다? 네. 결국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 모두에게 90일 이내에 소수 노조가 최소한의 상시 업무, 예를 들면 책상 하나 놓고 일 볼 정도의 적절한 규모의 공간을 제공하라 이렇게 명령을 드렸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비슷한 취지로 보고 있고요. 와, 그냥 공간 없다는 변명은 안 통하는군요. 최소한의 활동은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의미네요. 그럼 교섭 내용 자체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소수 노조는 우리는 임금 5% 올려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데 교섭 대표 노조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 인상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교섭을 진행했어요. 이것도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시 내용을 보면요. 교섭 대표 노조는 당연히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다른 노조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듣고 그걸 교섭안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해야 해요. 네, 노력은 해야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교섭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전략으로 교섭할 건지 결정하는 권한은 교섭 대표 노조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수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소수 노조 의견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다거나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진행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소수 노조가 자기들 요구안을 가지고 교섭 대표 노조한테 우리 대신 이렇게 꼭 해달라고 위임을 강요하거나 우리는 따로 교섭할래 이렇게 요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의견 수렴 노력을 하되 최종 결정권은 대표 노조에게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교섭 대표 노조가 사용자와 단체 협약을 딱 체결했어요. 그럼 이 협약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혹시 교섭 대표 노조 소속 조합원한테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요, 교섭 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모든 노조와 그 조합원들 전체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참여했던 모든 노조와 조합원에게요? 네, 이게 단일화의 아주 핵심적인 효과 중 하나죠. 그리고 이 새로 맺어진 단체 협약의 내용은요, 기존의 각 노조들이 가지고 있던 단협 내용 중에서 서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대체하게 됩니다. 대체한다고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서 단일화 절차에 참여했던 A 노조의 기존 단협에는 연차가 15개였고 B노조 단협에는 17개였어요. 근데 교섭 대표 노조가 새로 맺은 단협에서 연차를 16개로 딱 정했다.
그러면 A 노조든 B 노조든 모든 조합원에게 이제 16개가 적용되는 거죠. 기존권 없어지고. 아, 새 단협 기준으로 통일되는 거네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이런 점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처음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아예 참여를 안 한 노조가 있다면요. 그 노조가 예전에 맺어놓은 단체 협약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교섭 대표 노조가 맺은 새 협약으로 그냥 대체돼 버리나요? 아,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기존 단체 협약은 교섭 대표 노조가 새로 체결한 단협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오, 그건 또 다르네요. 네. 즉, 참여 안 한 노조랑 사용자가 과거에 맺었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어요. 그 기존 단협은 원래 정해진 유효 기간까지만 효력이 인정돼요. 유효 기간까지만요? 네. 보통 단협에 보면 자동갱신 조항이나 자동 연장 조항 아니면 새 단협 맺을 때까지 기존 단협 효력 유지한다. 이런 식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거 인정 안 됩니다. 딱 정해진 기간까지만 유효하고 그 기간 끝나면 그냥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효 기간 동안에는 해당 노조가 사용자한테 새로 교섭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어요. 다음 단일화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와, 참여 여부에 따라서 효력 범위가 정말 크게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교섭 대표 노조가 맺은 단협 내용 중에서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노조 조합원 자격은 특정 직군으로 제한한다. 이런 규범 외적인 조항. 이런 것들은 설령 그 단협이 사업장 내 같은 종류 근로자 과반수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구속력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와,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초에 회사에 노조가 딱 하나밖에 없는 사업장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혹시 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비슷한 걸 거치면 법에서 말하는 그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얻어서 2년간 보호받고 그런 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되는군요. 네.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지침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라는 건 그 이름 그대로 본질적으로 노동조합이 둘 이상 있는 복수노조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아, 복수노조가 전제다. 그렇죠. 따라서 사업장의 노조가 하나뿐이다. 그러면 설령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의미의 교섭 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2년간의 지위 유지 기간 같은 보호도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나중에 새로운 노조가 생겨서 복수 노조 상황이 되면 그때 비로소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전제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반대로 노조가 여러 개 있긴 있어요. 근데 막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딱 진행해 보니 다른 노조들은 다 참여를 안 하고 딱 한 노조만 참여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결국 하나만 남았으니까 복수노조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그 경우는 또 다릅니다. 다른가요? 네. 고용노동부 지침을 보면요. 일단 사업장 내에 복수노조가 존재한다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설령 다른 노조들이 자발적으로 단일화 절차에 참여를 안 해서 결과적으로 한 노조만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참여한 노조는 교섭 대표 노조 지위를 갖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인정이 되는군요. 네. 만약 이걸 인정 안 해주면 일부 노조가 그냥 참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 단일화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상황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러면 교섭을 한창 진행 중인데 갑자기 새 노조가 생긴다거나 혹은 파업 중에 새 노조가 등장한다거나 이런 좀 복잡한 시나리오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들에 대한 지침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같아요. 어떤 시점이든 사업장에 복수노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진행 중이던 개별 교섭이나 활동을 일단 멈추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멈추고 단일화부터? 네. 예를 들어서 노조가 하나일 때 교섭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새 노조가 생겼다. 그러면 기존 교섭은 일단 중단하고 단일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 거죠. 다만 새 노조 생기기 전에 이미 서면으로 합의된 상황이 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도 있고요. 음. 또
만약 단수 노조가 정당하게 파업을 하고 있는 중에 새 노조가 설립되었다. 그래도 단일화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고요. 새로운 교섭 대표 노조가 결정되면 그 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쟁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노조가 단독으로 계속 쟁의 행위를 하는 건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 쟁의행위도 영향을 받는군요. 그렇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새 노조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은 종료되고 단일화 절차로 넘어가야 하고요. 와, 정말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맞춰가는 느낌입니다. 오늘 교섭 대표 노동조합 제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또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특히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계시거나 앞으로 노조 설립을 생각 중이시라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결국 그거 같아요.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려는 그 목적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목소리 없이 모든 근로자의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해야 한다는 그 책임, 이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는 것. 효율성과 공정성의 균형. 네, 교섭 대표 노조는 정말 강력한 권한을 갖는 만큼 이 공정 대표 의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아까 살펴본 그 노조 사무실 제공 사례처럼요. 단순히 우리가 다수니까 혹은 회사가 어렵다니까 이런 이유만으로 소수 노조의 어떤 기본적인 활동조차 제약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용자와 교섭 대표 노조 모두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결국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고 또 모든 구성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일 겁니다. 네, 그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에서 그 합리적 이유라는 것의 경계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임금이나 복지 혜택, 사무실 제공처럼 비교적 눈에 딱 보이는 사안 말고요. 교섭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얼마나 진지하게 반영하는지, 또 중요한 정보는 얼마나 투명하게 공유하는지, 아니면 조합활동 지원에 있어서 약간 미묘한 차이를 두는 것 등등. 이런 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차별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과연 현재의 이 공정대표 의무라는 장치가 소수 노조의 목소리가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존중받고 고려되도록 하는데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